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 법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판사님들, 그때 그 법관 대표 회의 열겠다라고 하다가 2시간 만에 대충 어정쩡하게 끝냈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법관회의 다시 열기로 했죠. 언제 할 건데, 그래서. 언제 할 거며, 조희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건데. 자, 조희대는요, 자기가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에서 조희대에 대한 비난 성명이 채택이 됐으면 조희대는 그 자리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조희대가 이때 무슨 수법을 썼느냐. 자기 하수인들을 쫙 풀어. 그래가지고 법관 대표 회의 이 관계자들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니들이 이러면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질 수도 있어. 조희대가 미워도 사법부 독립 요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 조금 뒤로 미루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뒤로 미루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법관 대표회의 열리나요? 열릴 기미가 없죠. 안 열릴 거예요. 한 서너 달 뒤에 여는 척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열 겁니다. 조희대는 위기를 넘긴 거죠. 위기를 넘긴 조희대가 최근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6월 4일 날 취임 선서를 했는데 6월 5일 날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이날 선고하겠다고 대선 직전에 공표까지 하죠. 조희대는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두 번 우려먹은 겁니다. 첫 번째, 대선 기간 중에 선고 날짜를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재명을 다시 한번 법정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의도를 고스란히 내비친 겁니다. 사실상 조희대가 대선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지 않고 있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희대는 지금 이재명에게 선전포고한 겁니다. 나는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널 대통령에서 꼭 끌어내려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조만간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 건도 시작이 될 겁니다. 아유 진짜 씨. 자, 이에 대해서 판사들 뭐라고 한 게 있나요? 입도 뻥끗 안 하죠. 누가 봐도 대선 개입이 명백한 이것에 대해서 판사들 뭐라고 합니까? 이러고도 니들이 사법부 독립 운운할 자격이나 있냐 이 개자식들아. 어우 씨. 인간들이 아니야 이거들. 얘들은 판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균형 감각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판사야 지들이 그러고도. 어휴. 이들은요. 자신들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끝까지 보복하는. 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지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미치면 끝까지 보복하는 새끼들 있지.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한테 재판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아유 참.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화딱지가 났어요.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필 대선이 막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전투표가 있던 날 오전 9시에 이화영 선고를 한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보니까 딱
대선 이틀 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조희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전투표 날 오전 9시에 선고 날짜를 공지하고 딱 대선 이틀 뒤에 확정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의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걸 알았다면 못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안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이화영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확정 판결이었던 겁니다. 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가 생각이 닿으면은요, 이 조희대에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조희대를 보면서 진짜 철천지 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주 시민들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적길래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괴롭힌단 말입니까? 에? 근데 이런 사법부를 그대로 둬야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사법부 개혁안이 법사위에서 지금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겠다라고 된 것이 좀 상당히 서운합니다. 거침없이 밀어붙였어야 돼요. 시작할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찍소리를 못해요. 지금은 조선일보만 떠버리죠. 앞으로 시간 지나면요, 조선일보 말고 다른 놈들도 떠버릴 겁니다. 판사들이요, 지금은 찍소리 못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놈, 두 놈 주둥아리를 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이화영 부지사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힘든 상황인 줄 아세요?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날 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구속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1년 반은 뭔데? 별건으로 해서 계속 영장이 나왔어요. 그 별건 영장을 2번 발부해 준 사람, 세 번이 들어 이제 발부가 된 거죠. 6개월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6개월씩 무려 3번, 그러니까 총 2년을 구속 상태에서 있었던 건데, 이 중에 2번을 누가 발부해 줬느냐? 신진우가 발부해 줬어요. 제가 신진우하고 조희대하고는 특수관계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학연, 지연, 근무연, 심지어 사법연수원에서까지 인연이 있더라. 이 정도로 자주 만날 수는 없어요. 이 신진우는 사실상 조희대의 끈앞풀이에요. 임명된 시점도 애매하고요. 임명되자마자 모범 법관, 모범 판사, 좋은 판사상이었나? 모범 판사상이었나? 근데 그걸 받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것이, 이 사람은 그 직전까지 포항인가 어디에 있었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상은 어디서 주느냐? 이 사람 그래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은 또 다른 동네에서 줘. 근무는 수원에서 하고 있고, 그 수원에 오기 몇 달 전까지는 포항에 있었고, 그런데 엉뚱하게 서울인가 어딘가 여기서 또 상을 줘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게 뭔데 이거? 그럼 제가 볼 땐 그 상은요, 다분히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의도가 있었고 뒤가 구린 상이에요. 아무튼 이 기사에 보고 다들 충격 받으셨을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이것을 이재명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현재 수원지법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재명도 유죄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대통령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로 이어지느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극우 세력들 이거 물고 늘어지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법원에서 이재명을
징역형을 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면 곧바로 대선 다시 치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벌써부터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를 재현시키겠다. 그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다른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거, 이런 법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딱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또 몰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론이 안 좋아질 거예요. 여론이 안 좋아지면 법 추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이대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세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름 후에 또 대선이냐고. 이재명 재판 어떻게 돼가느냐. 보름 후인 18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떡하니 써내요.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누구다? 조희대예요. 이거 이재명에 대한 선전포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 새끼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선전포고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새끼 다음날 딱 뭐라고 그래? 대법관 증원 공론장 마련 희망. 대법관 증원하지 말라는 얘기죠. 딜을 친 겁니다. 이 새끼가 사법개혁을 방해하겠다는 거죠. 이재명한테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딜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법원장 맞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협잡꾼 아닙니까? 정치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기꾼이라고 욕먹죠. 근데 그 짓을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하고 있어요. 대법관을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정의죠, 저스티스는. 정의. 정의 그 자체인 거야. 더 저스티스가 바로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장은요, 더 치프 오브 저스티스예요. 정의 중에 치프라고, 대장이라고. 정의의 대장이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거?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딜을 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기꾼, 협잡꾼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유, 진짜. 아우, 진짜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씨. 진짜 이거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되잖아, 이거. 아우, 씨. 이런 자들이 설치는 배경이 뭐다? 예, 법조 기자단인 거예요. 이런 새끼들의 말을 마치 성경 구절인 양 떠받들면서, 경전의 구절처럼 떠받들면서 구구절절이 그대로 보도해주는, 예, 그 법조 기자들 때문에 이런 적폐들이 설치고 있는 겁니다. 법조 기자단 없어져야 돼요. 아니, 어우. 법원의 모든 판결과 적어도 판결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의 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말이 협의지 사실상 협박인 겁니다. 이 새끼 지금 협박한 거야.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가지고 이 새끼 지금 협박한 거야. 자, 그래서 대법관 증언법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통과돼야 될 것 같아.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라면, 판사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빤스 벗고 뛰어다닐 정도라면 대법관 증언법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렸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법관 증언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대법관 증언법,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확 10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30명까지 치고. 그런데 이 정도 수치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래전부터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사법개혁의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대법원 업무 하중이 너무 심해요. 한 건당 대법관들이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 됩니다. 1년에 수만 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13명의 대법관, 14명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14명 중에 대법원장 빠지죠. 법원행정처장 빠지죠. 그래서 12명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차 튀고 뽀 튀고 12명밖에 안 돼. 그러면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100명 이상 늘려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대법원이 따로 있고요. 노동대법원이 또 따로 있어요. 일반 대법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수가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튼 대법관, 예,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대법관 증원법에 조희대가 저렇게 7렐레 8렐레 설치고 다닌다면 반드시 우리가 더 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것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조희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입 쭉 닫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새끼는 이재명이 당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령 당선되더라도 자기가 잡아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그렇게 잡았지. 그리고 정 안 되면 뭐로도 쓸 수 있다? 대법관 증원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참, 이 완전히 이거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법관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 정치 몰입에 같은 짓거리 아닌가요? 아유, 참. 참, 저는 이번 일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 썩었구나. 가장 청렴해야 되고 가장 진실 앞에 겸허해야 되는 곳이 언론과 사법인데, 이들이 가장 정치화되어 있고 가장 기득권층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앞으로 3년 이상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인가는 그 놈의 거짓말에 일생이 지금 날아갈 위기입니다. 안부순가 하는 그 대북 사기꾼, 이놈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어요. 앞으로 이 상태에서 대북 사업을 한다, 남북 경제 협력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김성태 같은 놈은, 안부수 같은 놈은 단순히 기업 사냥꾼이나 주가 조작범이 아니라 얘는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민족의 적이야, 이거. 특히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가 될 만한 증거, 무죄의 증거가 되는 걸 모조리 배척해 버립니다. 오로지 김성태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그냥 배척하고 유죄가 될 만한 것만 받아들이면 그건 유죄가 돼요.
더군다나 유죄에 대한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김성태 진술만 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이거 어디 택도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조이대는 이런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그 법조 귀족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국정원 비밀 보고서 아닙니까? 국정원 비밀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이 됐죠.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한 정찰 총국 이호남은 지난해 3월경 김땡땡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한국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라. 김땡땡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 다 틀어질 수 있다면서 거절. 자, 이것이 국정원 비밀 보고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미 재작년에 법원에 제출이 되죠. 근데 법원은,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지. 신진우 판사는 이 문건이 증거로 제출돼 있었다는 것도 한동안 숨깁니다. 보다 못한 이화영 측 변호인들이 이걸 공개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보세요.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북한의 정찰총국 이호남은 이런 보고서가, 국정원 보고서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세요 지금. 얼마나 억울하시겠냐고. 참. 자, 근데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게 일단 좀 안타깝게도 대법관 증언법은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이걸 밝혔죠. 그리고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다고 제가 저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이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하죠. 누군지 뭐 대충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최기상 의원이 그랬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하죠. 그 점에서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늦출 일이 아니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권 초기에 폭풍같이 몰아붙여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미루면 안 됩니다. 개혁 대상과 협상이라뇨. 아니, 지금 대법원이 개혁 대상이라고. 개혁 대상이 어디서 협상하자고 지랄이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그 공론화 과정에서 대법원은 빠지라고. 니들은 거기서 입도 뻥끗할 자격이 없어. 어디 판사들이 그냥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니들이 왜 지랄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 일의 대안으로 대북 송금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 숙고해보자 라고 해서 잠시 숨고르기로 들어갔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화영 부지사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어떻게 할 건데? 대법관 증언이 안 되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억울한 이화영은 어떻게 하는데? 대법관이 증언이 된다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석방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화영, 감옥에 있는 이화영, 희망을 가질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불이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한테, 아니 대법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만 벌을 내릴 수 있나요? 국민들도 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대법관 증언법인 거죠.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미루기로 했다. 좋아요. 미룹시다. 그럼 뭔가 다른 걸 진행해야 되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안이 뭐다? 저는 대북 송금 특별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국정원 비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에? 국정원 비밀 보고서 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 그것 때문에 국정원이 연루가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종결하자. 협조자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 취임을 했는데, 이 나노스는 대북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주가 조작이죠. 이게 국정원 비밀 문서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 및 이 주가 조작이 국정원이 연루가 됐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새끼들 쳐내자. 이게 국정원 비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까? 근데 이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못 믿겠다. 참. 국정원 요원이 비밀 보고서 낸 거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김성태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아이고, 그게 판사냐? 나는 김성태 도저히 못 믿겠던데? 자, 제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요, 아주경제에 있을 때인데, 쌍방울 측에서 뭐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보고 언론사를 차리래요. 그 언론사에 쌍방울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투자자가 있다 그러길래 어이? 나한테 누가 투자를 해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더라? 쌍방울이더라.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쌍방울은 안 됩니다. 그 돈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딱 봐도 김성태는 못 믿겠던데. 예. 그런데 판사님들은 김성태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그러니 재판이 개판이 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휴, 참. 자, 아무튼,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 국정원 비밀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참 기가 찹니다. 자, 김땡땡은 이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 사업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 주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예. 자, 북측에 사업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억 원이 아니라 1억 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런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뭐 문건 뭐 많아요. 심지어 검찰 수사 보고서도 있어요.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이 쌍방울 사건을 처음 수사한 수사 주임 검사인데요. 수사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떡하니 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김성태는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남북 경제 협력 등 대북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쓴 비밀 댓글들이 있는데 이 댓글에서 이 나노스 주가 부양 사업을 N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거론했다.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카톡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김성태는요, 500원, 주식을 500원에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얼마에 팔렸다?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가격, 9천 얼마에 팔렸단 말이야. 그럼 몇 배의 이익을 본 겁니까? 예, 이거 20배의 이익을 본 거죠. 500원에 샀는데 거의 10,000원에 팔리면 20배 이익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과 남북 교류 협력, 남북 경협을 했다. 그걸로 주가를 띄웠다. 북한도 주가 띄우는데 동참해줬다. 아, 그럼 나라도 북한한테 그 대가를 주겠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이게 1,000억 원인데 1억 달러보다는 적게 갔죠. 그래서 얼마를 줍니까? 예, 뭐 400만 불을 줬네. 예, 뭐 1,000만 불을 줬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김성태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아니 엉터리 판사들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이화영 부지사, 어떻게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영재 대법관은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많은 무죄 증거들 깡그리 무시했어요. 박영재 대법관이 대북송금 사건 주심 판사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이가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야. 그러니까 참 끼리끼리 논다, 그죠? 얘들은 모두 무시했다? 소주 연어 파티 이 증거도 다 무시합니다. 제가 이 증거를 제가 그때 참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증거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냅니다. 판결문 보면요, 아, 이화영 측에서 낸 무죄의 증거는 아예 보지를 않았구나. 그저 검찰 수사 보고서, 그 중에서도 이화영한테 불리하게 쓰여진 수사 보고서나 진술만 썼구나.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예, 바로 특별검사입니다.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제시됐던,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검사의 이런 술 접대, 연어 파티 이런 것들을 특별검사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을 정식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요, 예, 이화영 재심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것이 대법관 증언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대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던데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대법관 증언법이 이번에 처리 안 된 것이 참 아쉬운 게 정청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간다는 점이에요. 지금 처리가 안 되면 후임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후임 법사위원장이 뭉개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먹방